아들아,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엄마 수술비로 돈이 다 떨어졌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아버지,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집 대출금 이자도 내야 되고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아들의 말에 옆에 있던 면을 잊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도 힘들어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인데요. 저희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님 스스로 좀 챙기셔야 하지 않겠어요? 믿었던 자식이 어느새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남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아들의 추악한 본 모습을 알게 된 순간 전 100배, 아니 1000별로 대갚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배신과 후회, 그리고 차가운 복수까지 제가 겪었던 한편의 영화 같은 일들을 모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올해 70들 정태균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시작해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회사를 키우기 위해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직접 벽돌을 나르며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고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발이 닳도록 구청을 오가며 사업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세운 제 건설에 사는 한때 탄탄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고 상가 건물 프로젝트도 성공시키며 직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감 넘치는 시절이었죠. 제가 일군 사업으로 하나 있던 아들 먹여 살리고 아내와 함께 안정된 노후를 꿈꿨습니다. 자식색 기패고 푸지 않게 아내가 힘들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제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다군요.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각종 규제의 강화, 회사의 자금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현장은 멈추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아내가 혈액암, 정확히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성 백혈병.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랐습니다.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고 골수 기능이 망가지는 무서운 병, 주열과 항암 치료가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과정, 게다가 나라에서 보험 적용도 안 되는 질병이라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따랐습니다. 치료를 위해선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주술, 항암 치료, 입원, 비누날 나오게 비싼 약값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평생 모아둔 재산을 모두 쏟아붓습니다. 회사를 팔고 집을 팔고 심지어 노후 대비로 모아둔 저금까지 아내 손을 붙잡고 평실에서 지새운 반들이 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통증에 시달리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매일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어떻게든 당신 살릴 테니까.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아내는 체ገብ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그저 버티는 하루하루였습니다. 혼자가 된 집, 허전한 방, 그 모든 것이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남은 희망이 있었죠. 바로 제 아들 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실했던 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IT 스타트업을 창업해 아직 작은 규모였지만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이 제 노후를 지탱해 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리더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현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연락마저 끊기더군요. 저는 그저 현우가 바쁜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겠지. 가장으로서 책임이 많을 테니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애비로서의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생활비 50만 원을 빌리러 현우의 집을 찾아갔을 때 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버려진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아들 현우 화면을 이선희의 차가운 눈빛, 냉정한 말투, 제가 간절히 부탁해도 결국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여유 없어요. 집 대출도 남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맞아요. 아버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도 힘들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저희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좀 챙기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던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내치는 건가? 문을 나서며 한 번쯤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비웃고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당장 내일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홀로 남겨진 노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오는 날 안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장 안쪽 깊숙한 곳에 놓인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둑히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더니 안에는 오래된 서류, 몸치의 가족, 사진,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바로 아니가 생전에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에는 안에 작은 글씨가 빼고 키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씩 넘기며 그 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우가 사업 자금으로 빌려갔던 돈 5억 평생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된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현우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현우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실했던 아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최고를 꿈꾸며 자라왔던 그 아이를 위해 저는 평생을 바쳐 일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잃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아이가 저와 아내를 이렇게 철저히 외면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듯한 아내의 마지막 메모가 제 심장을 더 깊게 후벼팠습니다. 현우가 점점 변해가는 것 같다. 예전에 그 착하고 순수했던 아이가 아니다. 혹시라도 내가 떠난 후 남편에게도 똑같이 할까 두렵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는 현우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를 걱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제가 현우에게 실망할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는 희망도 기대도 믿음도 남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 왜? 저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몽환이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 잔을 손에 준 채 어떻게 이스라린 패신을 복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잃어버린 채 홀로 남겨진 저에게는 복수를 꿈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고 조용히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오랜 친구 박성훈이 서 있었습니다. 야, 태균아, 이게 누구야? 잘 지냈어? 정훈아, 잘 지냈어. 여기서 다 만나네. 근데 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요즘 무슨 일 있어? 예전엔 누구보다 당당했던 너잖아? 정훈은 옆에 털서가 앉니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훈아, 나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아내도 떠나고 자식 맞춰 나를 버린 것 같아. 너 왜 그래? 네가 그동안 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이제 와서 누굴 믿겠니? 내 자식조차 나를 버렸는데. 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우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태균아, 넌 지금 이렇게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야. 땀과 눈물로 일궈낸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꼭 다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이런 초라한 모습이라니 갑자기 서로 미밀려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 하늘에 있는 아내가 지금 네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 것 같냐? 이렇게 비참하게 주저앉아 흐느끼는 것을 보면 우리나 한편 불쌍하다고 하늘에서 눈물이라도 흘려주기를 바래. 너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 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벌써 잊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정훈의 말이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제 정신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자존심이 잃어버렸던 제 자부심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성훈은 제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도는 것을 눈치챘는지 위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태균아, 그렇게 쉽게 무너지면 안 되지. 맨손으로 사업을 잃었던 정태균이가 바보같이 아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내가 예전에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네가 했던 말 잊었어? 무슨 말?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훈의 사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허덕이던 시절. 그때 성훈은 작은 자재업체를 운영하며 매일같이 애 막대한 빚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 출받을 곳도 없었고 거래 처음 아저 끊기며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일어나, 태균아, 나 이제 정말 끝이야. 은행에서도 대출을 막아버렸고 더 이상 돈 넣을 데도 없어. 나 진짜 사채라도 써야 하나 봐. 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훈아, 너 맨손으로 여기까지 온 놈이잖아. 너 같은 놈이 이렇게 무너지는 곳은 두고 볼 수 없어.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어. 그래서 더 일어나야지. 여기서 포기하면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몰라. 나는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금 힘을 보태고 싶어. 저는 두툼한 봉투를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태균아, 이게 뭐야? 너한테 줄 투자금이야. 너 같은 놈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며 안 되잖아. 그때 성우는 제 눈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태균아, 고맙다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며 성훈의 눈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가 오랜만에 우연히 마주친 저에게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바로 제가
먼저 그에게 내민 그 손 덕분이었으니까요. 태균아, 네가 그때 나한테 했던 말처럼 이번에는 내가 이 손을 잡아줄게. 그 순간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순 없지. 이제 내가 몇 배로 되갚아줄 시간이야. 제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성훈이 저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이미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듯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문치와 컴퓨터 모니터에 띄운 여러 파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균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네 아들의 사업 내역을 좀 더 깊이 파봤는데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었어. 그는 모니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봐, 네 아들이 상가 건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땅도 함께 사들였더라고. 단순한 상가 매입이 아니라 이 일대 전체를 재개발하려는 계획이 숨겨져 있던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견우가 단순히 IT 기술로 성공한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손을 뻗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성우는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다른 자료를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이건 네 아들이 매입한 건물들의 작은 흐름이여. 내가 부동산 업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조금 알아봤는데 그 작은 중 상당 부분이 임명 계좌에서 흘러 들어갔다는 거야. 임명 계좌. 그래, 그 임명 계좌의 첫 뒷금일이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이라는 걸 알게 됐어. 이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견우가 지금 덩덩거리며 굴리고 있는 그 돈. 그건 바로 아내가 평생 모아둔 그 비상금이었다는 것을요. 좋아, 성훈아, 이제 시작하자. 이 자식이 쌓아올린 그 거대한 성을 이제 우리가 함께 무너뜨려 줄 때가 된 것 같다. 그래, 태균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된 거야. 내가 업계 사람들에게 조금씩 정보를 흘려볼게. 그놈이 얼마나 위험한 돈을 굴리고 있는지, 사업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조금씩 퍼뜨려보자. 그날 이후 저는 성훈과 함께 복수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우의 주요 두 자자들에게 익명으로 경고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익명 계좌의 존재를 암시하며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와 연결된 몇몇 전력사들에게는 현우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금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쌓아올린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며칠 후 성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균아, 시작됐어. 현우의 주요 두 자자 중 몇 명이 벌써부터 발을 빼기 시작했어. 그래, 이제 시작이군. 저는 전화를 끊고 주목을 붉은 쥐었습니다. 이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성훈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습니다. 태균아, 지금 바로 사무실로 와. 기인이 할 얘기가 있어. 저는 곧바로 성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성훈은 이미 책상 위에 여러 개의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균아, 네 아들 회사가 지금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어. 뭐 금융감독원이요? 그래, 내가 흘린 정보가 먹혔어. 그쪽에서 현우의 작은 흐름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익명 계좌와 비상금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자금난이 아니라 그의 사업 자체가 손들이째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성우는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태균아,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어때? 이미 이 아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이제 다시 일어서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야.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곧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일어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성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성훈아, 나 조금도 멈출 생각이 없어. 태균아, 그 자식이 나를 버린 순간
이미 모든 선은 넘어선 거야. 더는 물러서지 않겠어. 이제는 끝까지 가보려고. 성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마치 저의 결심을 이해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나도 더는 말리지 않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시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하며 복수의 칼을 더 깊이 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의 회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고 금융감독원의 조사로 그동안 숨겨왔던 비상금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그의 계좌를 동결하기 시작했고 그의 회사는 심각한 작은 난에 빠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현우의 회사가 입주한 고층 빌딩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고 건물 입구 앞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우의 주요 투자자와 협력사 대표들로 보였습니다. 하나같이 굳은 표정으로 서서 서로 무언가를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얼핏 들리는 대화는 전부 현우의 회사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짜 그 계좌가 문제였나 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어. 수자금이 묶인다고. 그런 무리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 중 저는 금세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채에 전화기를 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제 빛으로 창백했고 양복은 구겨진 채물에 젖어묵어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그런 계좌 몰랐다고 했잖아. 그게 왜 나한테 문제가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는 고함을 지르며 전화기를 내려쳤습니다. 주변의 투자자들과 협력사 대표들은 그를 외면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현우는 제 얼굴을 보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한걸 물러서면 입술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아버지가 벌인 일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미소 지으며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설마 아버지가.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점점 더 불안하고 두려운 떨림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이 모든 걸. 그 순간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현우야. 네가 나를 버린 그 순간부터 이미 이 복수는 시작된 거다. 제 말에 현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의 눈물을 바라보며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 현우야. 너는 이미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다. 네가 나를 버린 순간 너의 인생도 함께 무너진 거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그의 울음소리가 비소리에 묻혀 점점 힘이 애져갔습니다. 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뒤로 한 채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저는 다시 한번 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성훈이 근처 작은 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성훈은 벤치에 앉아 커피 2잔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균아, 이제 다 끝났다. 그래,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어. 잘 생각했어. 이제 너도 다시 시작할 때가 됐어. 저는 성훈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성훈아,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물론이지. 정태균,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잖아. 성우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네 아들이 매입했던 건물 중 하나야. 그 자식이 모든 걸 잃고 던져버린 그 건물. 내가 이 이름으로 다시 사들였어. 뭐 그걸 네가. 그래 네가 다시 일을 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었어. 이제 그 건물이 네가 다시 시작할 발판이 될 거야. 저는 그 서류 봉투를 손에 쥐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훈아, 정말 고맙다. 너무 고마워하지 마. 예전에 네가 나한테 손 내밀어 줬던 것처럼 나도 네가 다시 일을 쓸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것뿐이니까. 며칠 후 저는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릴 쩌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간판을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 마치 아내가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다시 일어서서 이제 다시는 힘없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곳에서 항상 나를 지켜봐줘.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기에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픈 경험을 겪고 난 뒤에야 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현년이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거. 배신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자신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다시 일어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김차게 두 발을 딛고 걸어가는 그 길에 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앞날에 펼쳐질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